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좀 제목이 무시무시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냥 현학적인 내용으로 만든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한약을 써오면서 뭐 한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이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단서를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당연히 이제 수학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그냥 단순히 수식만 줄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어떤 직관이 있는 건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좀 믿고 따라와 보시면 충분히 고생하신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약 굉장히 복잡합니다. 진짜 복잡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컴파운드가 너무나 많은 인체 타겟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학으로 결국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복잡성이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 복잡성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현대제약 쪽을 보시면 현대제약업계에서 한약을 기반으로 해서 약을 만들려고 할 때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잡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약에서 이제 컴파운드를 익스트랙트하고 프리파일하고 그래서 아주 복잡성을 줄여서 싱글 컴파운드로 깔끔하게 작동을 하는 걸 원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QC,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퀄리티 컨트롤 되지 않으면 스테이블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제 아웃컴 베리어블이 너무 커서 얘가 약물로서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성이 결국 그런 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잡성을 줄이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한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방 하나에 들어간 약재의 개수가 증가한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베리에이션이 크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한론 때보다는 분명히 후세방이 약재의 개수가 많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오히려 약물을 개발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제약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퀄리티 컨트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천연물을 기반으로 해서 약을 만드는 좀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2x2 테이블이 있는데 위쪽에 이제 컬럼이 스테이블리티고 로우가 이제 에피커스입니다. 오른쪽 아래가 이제 아이디어 메디슨이죠. 뭐 굉장히 효과도 좋으면서 아주 스테이블한 거죠. 왼쪽 위에는 이제 쓸 수 없는 약이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위에가 에피커스는 좀 낮더라도 이제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약을 작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대의 어떤 우리가 제약으로 만든 것들이 한약에서 이용하는 다채로운 효능들을 모두 다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위쪽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사실 약재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원하면 약을 자꾸 투여를 이렇게 넣고 싶겠죠. 근데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exponentially harder to standardize 점점 더 그걸 표준하기 어려워지고 컨트롤할 수 없는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분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약재 개수를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래서 FDA에서 굉장히 많은 이 방제 같은 것들을 승인받기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우리 한약은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 말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옛날 사람들이 왜인지 모르지만 에피커스를 위해서 스테빌리티 희생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이유가 이건 사실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약재가 비싸잖아요.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방만하게 넣었을까? 그리고 일단 임상에서 그렇게 스테이블하지 않은 것들이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효능을 노리고 막 넣어가지고 분산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인스테이블하게 쓰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역사적으로 약재 처방에서 약재 개수가 증가한 건 사실인데 제 생각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른 이제 가설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뭔가 안정성 부분을 컨트롤하거나 심지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설은 모순이랑 다르죠. 역설은 겉보기에는 좀 위열해 보이지만 잘 따지고 보면 그거를 이제 그 역설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서 숨겨진 인사이트가 나오는 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설이라고 한다면 에피커스 스테빌리티 패러독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재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이제 한약을 개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약재를 추가하는 식으로 발전을 시켰는데 그럼으로써 테라피틱 에피커스를 증가시켰을 것이다. 사실 직관적으로 명백한 거고요. 그런데 아웃컴 베리언스, 그러니까 이 스테빌리티도 인스테빌리티를 오히려 감소시켰을 것이다. 약간 반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 역설을 풀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하려는 건데 결국 어떤 매스매틱 컨디션에서 이런 컴플렉시티를 증가시킨 것이 에피커스랑 스테빌리티를 동시에 증가시켰을까, 개선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거고 이런 게 단순히 그냥 뭐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컬 큐리오시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 컨비네이션 쪽 테라피라든지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라든지 스프린트 파마콜로지에 대한 이해를 증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네트워크 파마콜로지는 한약 이제 주로 한약 분야에서는 한약의 다중 성분이 복합 성분의 어떤 다중 표적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기법으로 많이들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관심 있는 한약들이 있고 헐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컴파운드가 있을지를 설치합니다. 설치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뒤지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선택하는 건데 단순히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다가 약간의 필터링을 넣죠. 그래서 어떤 들어가볼 한 약물스러운 컴파운드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바이올로지컬 어베일러블한 그런 약물 성분 남긴다든지 이렇게 이제 컴파운드를 추려내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가 어떤 타겟에 작용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설치를 하면 실험 데이터가 있지만 너무나 제한적인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측 알고리즘에 기반을 해서 이제 타겟을 예측해냅니다. 머신러닝이나 인실리코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굉장히 사실 트리키한 부분이고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타겟이 나오면 그 타겟이 어떤 펑션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떤 디지랑 관련되는 건지를 또 다양한 생물 정보학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론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복합 성분이 어떤 시스템 레벨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건지를 뭐 예측하고 분석을 하는 기법인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약간 생각을 바꿔보면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구조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HCTF 이제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결국 벡터를 인풋을 받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레이어를 걸칠 때마다 선형, 비선형, 연산을 반복합니다. 시퀀셜하게 반복한 다음에 아웃풋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파마콜로지의 그 분석가들이 하는 일이 결국에는 선형, 비선형 함수를 반복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에 제가 좀 써놨는데 H에서 C로 가는 거는 결국 이제 파마코카이네틱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컴파운드가 혈중에 남아서 일을 할 것인가인데 그 과정에서 앱소션, 메타볼리즘 같은 파마코카이네틱한 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뭐 이걸 C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C에서 T로 갈 때는 파마코 다이내믹스가 있는 거죠. 바인딩하고 시그널링하고 그다음 T에서 F로 갈 때는 결국 효과를 내는 건데 여기는 이제 다이렉트하게 파마코 다이내믹한 이펙트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은 몸 신체가 거기에 이제 호메오스태틱하게 반응하면서 만들어낸 치료적인 세라피틱 이펙트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과정들이 이제 결국에는 리니어,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복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좀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일단 헐브 벡터, 인풋 받는 헐브 벡터는 저 벡터의 사이즈는 이제 우리 본초의 개수입니다. 본초 약물을 쓸 수 있는 모든 본초의 개수라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값들은 0이겠죠. 우리가 뭐 처방들의 이제 약제가 많아봤자 10몇 개, 20개밖에 없을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몇 개는 도우즈가 있을 것이고 넣게 되면 이제 얘들이 W라는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곱해지는데 이거 얘네들이 이제 컴파운드를 골라내고 필터링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난리니어 펑션이 입혀지는 게 일종의 뭐 예를 들면 세츄레이션 이펙트 같은 거, 포화 이펙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각 레이어에서 선형, 비선형, 선형, 비선형 연산을 하고 나서 아웃풋이 나오면 이게 결국 어떤 기능, 뭐 안티인플레멘터리 이펙트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우리가 노이즈를 더해야 됩니다. 노이즈. 왜냐면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어떤 약제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인스테이블해지는 거, 베리언스가 커지는 거, 불안정해지는 걸 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한 부분을 모델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모델에서 에러 노이즈를 각 레이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식이 약간 바뀌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헐브 벡터와 에러 노이즈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복합적인 연산을 해내는 시퀀서런 연산을 하는 이제 컴포즈 펑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어떤 특정 펑션의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러는 결국 이제 확률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확률 변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러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펑션의 값은 랜덤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값 분산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 of F라고 써는 거는 이제 에피커스입니다. 왜냐면 mean therapeutic effect거든요. 평균적인 그 효과. variance of F는 이제 instability가 되겠습니다. therapeutic variance가 되죠. 얼마나 약제들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변동되는데 약제의 성분이나 여러 가지가 거기에서 얼마나 이 효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 기대값과 분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therapeutic utility function이라는 걸 정의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U of H는 헐브 벡터, 그러니까 처방을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으로 이제 최종적인 토탈 이펙트를 내놓는 함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결국 mean therapeutic effect 빼기 variance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mean therapeutic effect 에피커스가 클수록 효과는 좋을 것이고 분선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방해를 받겠죠. 거기 이제 람다는 파라미터로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문제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U of H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떤 H를 골라야 될까? 그 오른쪽에 이제 제가 오른쪽에 정의한 저 텀들을 잘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전략 같은 것들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이제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이 시퀀셜하게 컴포즈 펑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로 수학적인 분석을 더하기가 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간단하게 심플리파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레이어가 있는데 그 여러 레이어의 연산을 그냥 하나의 G라고 하는 펑션으로 근사시켰습니다. 이거 약간 뭐 저래도 되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수학적으로 저 정도는 리저너블 합니다. 이건 선형 근사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G라고 하는 펑션은 이제 여러 레이어를 이렇게 여러 레이어의 캐스케이드의 그 작용을 스퀘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헐브 처방에다가 에러가 들어간 흔들리니까요. 그게 이제 파운드 형태가 있고 에러는 이렇게 가우시안 노이즈를 따른다고 합당하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에러가 따르는 분산, 이게 이제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좀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이 약재에 있는 성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걔네들끼리 어떤 콜레이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이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G라는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G라는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건데 G는 이제 결국 몸의 어떤 리스판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캐스케이드에서 일어나는 어떤 약재가 효능까지 연결되는 과정은 G라고 지금 압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G가 캡처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처방의 컴포지션은 결국 이 각 허브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걔네들이 어떻게 신체의 컴플렉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테라피틱 아크로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선형적인 가선적인 작용, 뭐 비선형적인 작용 이런 게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G를 좀 느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제가 이 토이 이그젬플 같은 식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복잡하겠죠? 근데 G of H1,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브 1과 허브 2를 인풋을 받아서 아웃컴을 내뱉는 함수인 거예요.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선형 이런 식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L1H 더하기 A2H 더하기 L12 H1H2.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두 개가 결국 선형적인 각자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효과에 대한 개수가 A1, A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텀은 크로스 텀이니까 이제 상호작용 이펙트에 대한 게 되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쓰면 제가 이제 커지겠죠. 그립을 그려보면 아래 보이는 것처럼 XY 그 밑에 평면상에 각 허브의 용량이 있고 높이로 이제 G 테라피 이펙트를 표시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오렌지색 부분 크로스 텀이 0이라면 얘네들은 그냥 각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처럼 나올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저렇게 될 것이고 또 두 개가 안타고니스트한 이펙트가 있다면 오히려 꺾이는 형태로 나오겠죠. 비선형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G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G를 리스판스 펑션인데 어떤 커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근데 이제 좀만 더 나갈 건데 G를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이제 기울기라는 하는 거라서 사실 벡터 미분한 거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초록색을 그려놓은 저 화살표의 어떤 이 기울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 of H를 어디티브가 0일 때, 그 왼쪽에 있는 경우 그냥 미분하면 그냥 저 평면이 나오고요. 근데 비선형 경우에 A1, A2가 이제 양수거나 음수인 경우에 미분하면 사실 이거 천천히 보시면 중고등학교 때 지식으로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맨 마지막 세 번째 텀에 이 H1이 그러니까 각자 다른 상대방의 H가 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H2와 H1이 껴있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을 받는 비선형적인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의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아웃컴에 대한 약재들의 효과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효과 플러스 상호작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게 그레디언트 G에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G of H 더하기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시각화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렇게 원래 H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어떤 여러 가지 레이어에서 추가되는 노이즈에 의해서 이 허브 벡터가 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약재의 그러니까 영향이 좀 작아졌고 얘는 좀 더 커졌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거를 이제 G 펑션에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파트가 나왔는데요. 약간만 더 집중력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그널 앤 노이즈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원래 신경과학자들이 이제 신경과학 쪽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디벨롭ment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할 때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한약 요 상황에 맞춰서 X축과 Y축에 헐브 1과 헐브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헐브 1의 이펙트와 헐브 2의 이펙트가 있고 각각의 그 평균적인 효과를 초록색 표시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민 이펙트인 거죠. 그리고 이 보면 연한 하늘색과 진한 파란색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도우즈를 그러니까 이 효과가 강할 때 약할 때 그러니까 사실 뭐 도우즈를 적게 쓰고 많이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얘가 분포가 있냐? 이게 이제 노이즈입니다. 분포가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약 용량을 써도 이게 이제 노이즈에 따라서 효과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여기서 초록색 라인은 결국에는 민 효과 평균끼리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그널 코릴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라인을 보시면 헐브 1이 효과가 커짐에 따라서 헐브 2 효과가 커지거나 혹은 반대로 헐브 1 효과가 커짐에 따라서 헐브 2 효과가 작아지거나 초록색 라인을 보시면 그래서 초록색 라인은 결국 시그널 코릴레이션입니다. 시그널 코릴레이션 평균 효과의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노이즈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노이즈 코릴레이션은 이 하늘색과 파란색의 노이즈의 방향 자체가 노이즈 코릴레이션이에요. 보시면 이게 제 왼쪽 위를 보시면 이 헐브 1과 헐브 2의 평균적인 효과는 양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실제로 각각의 노이즈는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헐브 1이 효과가 커질 때 헐브 2 효과는 작아지는 거예요. 노이즈의 구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예를 가져왔습니다. 말이 많지만 제가 이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좀 다 무리해서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헐브 1이 어떤 이제 지금 우리 목적은 사이토카인 뭔가를 억제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헐브 1이 사이토카인 X를 억제하는 핵심적인 컴파운드 A를 갖고 있습니다. 헐브 2도 이제 헐브 2는 컴파운드 B를 갖고 있는데 얘는 이제 사이토카인 X를 억제하는데 약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떤 특정한 액자를 억제해서 이게 이제 그 장에서 그 컴파운드 A가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네, 방해합니다. 그래서 약한 이제 얘는 한 소염 효과가 있는 건데 이때 이제 당연히 두 약제는 둘 다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시그널 코릴레이션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하지만 이게 둘 다 동일한 죄송합니다. 앞에서 제가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컴파운드 A와 컴파운드 B가 동일한 트랜스포터, 동일한 흡수 경로를 공유하고 있다면 두 개가 서로 경쟁적 억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우연에 의해서 헐브 A의 성분이 좀 더 많아진 경우에 걔 때문에 헐브 2에 있는 성분은 흡수가 장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에러에 대해서 노이즈에 대해서 서로가 반대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서로 컴피티티브하게 이제 경쟁적 억제를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포지티브 노이즈 코릴레이션 생기는 거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요거를 그림 만들어 놓고 뒤에 거랑 헷갈려가지고 설명을 좀 헛구한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자가 그 경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둘 다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 경로가 잘 흡수라면 둘 다 흡수 잘하는 거. 이런 경우는 포지티브 코릴레이션 나오겠죠. 두 번째 케이스가 제가 사실은 아까 헷갈려서 말씀드렸던 건데 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어떤 약제가 이파리 약제라 가지고 좀 고온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탕할 때 온도를 100%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좀 올라갔더니 이 약제는 성분이 잘 응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온에 약해가지고. 근데 같이 들어간 약제는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뿌리 아주 덴스한 뿌리라 가지고 고온에서 잘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온도가 높았을 경우에 그 뿌리 약제는 더 용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 온도보다 좀 높거나 낮거나 서로가 높으면 이놈이 잘 되고 낮으면 이놈이 더 잘 용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노이즈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스테이블해지겠죠. 이게 이제 시그널 코릴레이션 양수지만 노이즈 코릴레이션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적인 예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아까 봤던 그 세라피틱 유틸리티 펑션을에다가 이건 이제 제가 수학적으로 전개를 한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 보면 사실 이렇게 이제 식이 바뀌는데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만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은 결국 이제 이거는 시그널 코릴레이션, 얘네들의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평균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약들, 그런 거 수프라 어딕티브가 효과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 관심사 오른쪽 뒤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G of H의 그레디언트랑 아까 그레디언트 말씀드렸죠. 그거랑 노이즈의 공분산 구조랑 곱한 거예요. 사실은 2번 곱한 건데, 이게 결국 이야기하는 바가 사실 이거를 이제 결국 줄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식을 키우려면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노이즈 컬러시 음수가 되는 약재를 고르는 거죠. 이 약재의 선택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온도가 평상시보다 올라가면 이 약재에서 농축 잘 되고, 평상시로 내려가면 반대로 이 약재 잘 되고, 이런 쌍을 우리가 같이 제약을 하면 노이즈 코릴레이션과 곱했을 때 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 G of H를 찾는 게 최적화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좀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걸 또 좀 더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또 사실 굉장히 좀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하학적으로 이 공분산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토고널한 허브 벡터를 찾는 거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 간단한 이게 케이스 스터디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떤 이미 허브 A랑 B가 이제 합쳐져 있는 포뮬러가 있었던 거 칩시다. 얘들은 사이토카인에 매개된 염증을 줄이려는 약재였는데, 얘들이 이제 에피커스가 좋고, 근데 문제는 트랜스포를 같이 공유합니다.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어떤 트랜스포터가 그 사람한테 좀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그 트랜스포터가 약하면 두 약재가 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흡수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 이제 헐브 C랑 헐브 D 중에 뭘 조합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헐브 C 같은 경우에는 안티 인플라메터리 효과가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베리언스 측면에서 특별히 이점이 없어요. 헐브 D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안티 인플라메터리 효과는 별로 없거나 약하지만, 그 트랜스포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랜스포터를 업 레귤레이션 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네거티브한 노이즈 콜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식을 아까 요 식에 넣고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예제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약재가 많아지면은 현재 FDA에서 생각하는 대로라면 분산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QC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 약물을 약재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한약은 반대로 거꾸로 지나갔다. 뭔가 패러독스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모델링을 생각해보면 결국 얘들이 단순히 가산적으로 약재가 많아진다고 이제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지오메트릭하게 헐브의 조합과 그 노이즈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노이즈 요소가 잘 네거티브하게, 사실 올소곤하다 표현할 수 있는데 잘 맞으면 오히려 약재가 많아져도 상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리던던트한 메커니즘도 여기 포함됩니다.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노이즈 올소곤얼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옵티멀 포뮬레이션은 시너지스틱 시그널 콜레이션을 최대화시키고, 네거티브하거나 올소곤얼 노이즈 콜레이션을 이제 최대한 이렇게 만드는 게 전략일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단계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당연히 이건 다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일단 일슬리코 수준에서 이 모델이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실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결국 시험적 밸리데이션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약물 조합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렇다면 더 좋은, 더 이 펑션, 유틸리티 펑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합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런 식으로 한약 처방을 접근한 사례는 없는데요. 어쩌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랭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많은 한약에 대한 복잡한 방제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이 이제 초반 부분은 현재 동의대에 있는 장동현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했고, 사실 저희 연구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연구재단에서 과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